가족의 품으로. 네, 그래 맞아. 를 제가 맨 처음에 취재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왜 안 보내주나 하고 이제 했는데 저한테는 참 가슴이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 보면서. 예. 이념이라는 그 장벽 때문에 남북 간 사이에 사실 그 인간의 어떤 그 본연의 가족을 그리는 마음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 좀 그런 장벽을 좀 훌쩍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영화를 국민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고, 이 통일부, 외교부, 대통령님,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꼭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김연태 씨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자 이런 차원을 넘어가지고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도 실제로 바다지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어떤 그 진짜 김연희 씨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 최소의 그림자가 좀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짧지만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북한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의 사는 모습, 엄마를 기다리면서 딸이 요리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저희와 같다는 걸 느끼고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어요. 북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한테는 이 영화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예, 잘 봤고요. 2021년 지금도 엄마이고 딸이고 며느리고 이런 여성이 분단에 갇혀야 하는 또 양쪽의 경계에서 난민으로 존재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체념하지 않고 끝까지 가족들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진심을 많이 느끼면서 힘들지만은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싸워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분께 존경의 마음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보고 나서 생각이 되게 많아졌는데 다름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구나.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일들 자체가 정말 다름으로 인해서 보는 시점이 바뀌었다는 거. 공감을 하면서도 공감을 하기 힘든? 그래서 그게 가장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림자꽃 추천합니다. 그림자꽃 꼭 보세요. 그림자꽃 추천합니다. 그림자꽃 꼭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김연희 씨를 제가 맨 처음에 취재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왜 안 보내주나 하고 이제 했는데 저한테는 참 가슴이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 보면서. 예. 이념이라는 그 장벽 때문에 남북 간 사이에 사실 그 인간의 어떤 그 본연의 가족을 그리는 마음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좀 그런 장벽을 좀 훌쩍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영화를 국민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고, 이 통일부, 외교부, 대통령님,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꼭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김연태 씨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자 이런 차원을 넘어가지고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도 실제로 바다지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어떤 그 진짜 김연희 씨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 최소의 그림자가 좀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짧지만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딱 6시인데요. 기다리면서 딸이 요리하는 모습 보셔야 될 분이 아직 너무 저희와 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양해가 되면 한 5분만 좀 기다려. 했던 모든 과정들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공문서 위주해갖고 여권도 위주해보고 그 다음에 잠입 탈출해갖고 밀양도 시도해보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간첩이 스스로 간첩을 신고하면서 더 해보기도 하시고 이랬던 여러 과정이 있는데 이때까지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점인지? 제가 15년째인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마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혼자였을 때 이게 혈관 점 없는데 제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해줄 수 없고 제 주변에는 제 옆에는 국정원과 경찰도만 계속 감시하고 붙어있는데 그 누구한테도 아픈 마음을 울고 싶어도 누구한테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혼자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로구나.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분명히 말도 통하고 우리 형제고 덩포고 이런 계획을 저는 평양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제일 먼저 이런 거 배워져요. 저 남조선은 우리 형제고 덩포다. 언젠가는 한 집에서 살아야 할 우리 가족이다. 이걸 어릴 때 먼저 계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왔는데
또 국정원이 또 일이 안 될 때가 저를 대구로 보내버렸어요. 대구가 선미도시라고 패션도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대구 자체가 너무 막 좀 알잖아요, 분위기가. 박근혜 막 좀 해가지고 뭐 북에 대해서 하게 되면 막 뭐 북을 비난하고 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사회단체라든가 시민들이 응원해주고 같이 옆에 있어주고 그때부터는 숨이 쉬어졌고 지금은 어떤 때는 내가 좀 집에 있나 할 만큼 정말 엄마, 아버지, 동생, 형제도 있을 만큼 어떤 때는 참 그나마 행복하다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15년간 평범한 시민을 투사로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분단의 장벽을 깨는 나만이 살면서 아니 저렇게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는 거라면 나만의 뭐 많은 탈북자들처럼 나만의 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때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그래 막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어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오늘까지 15년 동안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아마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게 엄마로구나. 제가 엄마가 아니었으면 제가 혹시 아버지였구나 그러면 남성분한테 미안한데 견딜 거라는 생각도 혹시 들었어요. 근데 엄마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라고 생각해요. 시집갈 때가 됐네요. 북에서 한 26, 27 대가 되면 이거 거철값이네 그래요. 거철값이에요. 이제는 재활용도 안 될 나이. 네. 엄마로서 아까 2018년도에 분명히 문재인 정부 때 갈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막 그 혼숙감 장만하는 거 보면서 이제 애틋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남한에서 아까 잠시 얘기하셨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어떤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는데 저희는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저 남조선은 우리 가족이고 형제다라고 배웠는데 왔는데 전탕 막 항상 북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 청문회 가서도 주적이 누구냐 하면 북한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통과가 되는 문화잖아요. 저 그때 정말 제일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주적이야? 그게 왜 제가 바쁜 시간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실례 한번 드릴게요. 북쪽에서 혹시 임시경이라고 아나요? 임시경 씨가 89년도에 그때 청년학생 축전으로 평양에 갔었잖아요. 그때 임시경 학생 옆에 전 세계 언론인 기자들이 엄청나게 딱 붙어서 기자 취재를 했는데 임시경이가 기자회견 하는 거를 그 시간으로 아예 실시간으로 TV로 아예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양 사람이고 북쪽 사람들이 계속 앉아서 봤는데 그때 임시경이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학교에서 북한 사람 부려놓고 얼굴 빨갛게 칠하고 뿔해서 학교에 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 임시경 언니가 나보다 한 살 위인데 저희 때는 그래 분단이니까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이해를 했는데 그때 7살 난 김일신이라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TV를 보고 선생님 학교 갔다 왔는데 선생님은 우리 가족이라고 남조선은 가족이라고 배워주고 집에 왔는데 남조선에서 간 언니는 우리 짐승이라고 뿔 달리고 얼굴 빨간 짐승처럼 이야기하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시경 씨가 백두산에서부터 판문점까지 평화 대행진을 했는데 그 도중에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임시경 언니 만나가지고 그때 외국 기자를 깍둑 했는데 자기가 죽풍 시를 하나 얻고 싶다고 그 시가 전 세계에 엄청 히트친 시인데 아직 대한민국만 몰라요. 남쪽은 몰라요. 시 제목이 우리 함께 사진 찍자요. 임시경 언니 우리 함께 사진 찍자요. 우리 머리에 뿔 달렸다고 했던 사람들 뿔 찾다가 해저 물게 우리 함께 사진 찍자요. 그러니까 그 어린 7살짜리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여기 왔는데 너무나도 북에 대해서 제가 혹시 이제 만나러 갑니다 보신 분 계시나요? 채널 A에 그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여자 평양 여자래요. 자기 거리에 석탄덤이 있는데 거기서 애를 낳았고
길바닥에 유리 조각이 있어서 유리 조각으로 자기 탯줄을 끊었는데 지나가는 할머니가 성치마를 뜯어서 아기를 감싸줬다라고 말하니까 옆에 있던 임시들, 사회자들, 남쪽 사람들이 막 엉엉 울면서 빨리 북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막 울어요. 저게 어떻게 통할 수 있지? 난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런 말들이 어떻게 지금 현 시대에 미식한 옛날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그 통하지? 난 그게 제일 충격이에요. 북에 대한 어느 대학을 나왔든 전에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제 북의 문제 앞에서는 그 상식이 몽땅 무너져 버려요. 왜일까 했더니 그렇기 때문에 북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어디가 상식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북에 대한 관점이 너무 저는 충격이었다. 네. 네. 80, 100년도 되기 전에 우리가 같이 살았던 반반년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사람들은 다들 진짜 해방시켜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지 않은 얘기를 하면 믿고 싶어하지 않고 불신이 딱 생기고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다른 분들의 질문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고도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좀 격려의 말씀도 좋고 또 질문들 진짜 하고 싶은 질문들 그런 질문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훈 선생님 여기 우리 지역의 창원유족회 부회장님이시거든요. 한번 질문. 예, 이렇게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에서는 다 고맙습니다. 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다름이 아니고, 예, 어떻게 해서 어떻게 넘어가고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나온 것 같아서 그건 좀 생략하고 현재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대구의 재활용 회사에 있어가지고 일하다가 계속 경찰들도 오고 제가 서울에도 올라가야 되고 해서 사장님이 어제 좀 직장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한 몇 년 동안 혹시 청소 연구소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개인 집들에 가서 청소 도우미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한 3, 4년 동안 개인 집들 청소 도우미 하다가 근데 지금은 서울의 통일시대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려고 간이 안 좋아서 병 고치려고 좀 중국에서 치료 받으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너무 비용이 그거 하고 그래서 한국에 오면 브로커한테 속아서 일로 온 거죠. 순진해서. 예, 또 다른 분들 질문들 있습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 질문해도 효정 씨. 네. 영화 감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궁금한 게 있다면 선생님께서는 정말 일반 평양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엄마였고 또 딸이었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평양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된 뭐 이유가 사연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우선 궁금하고 또 이제 어떤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남한까지 만들어졌는데 어떤 좀 그 조선에 어떤 그런 그때 당시 이제 중국으로 이제 뭐 예는 아닐 테고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요건 가지고 나가시죠. 그래서 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요건, 그래서 요건을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중국에 나가는데 나가는 이유는 저희 큰아버지 3명이 중국에 조선적으로 살고 계세요. 혹시 양세봉이라고 아시나요? 양세봉 독립운동가? 양세봉 동지, 양세봉 이거 동지 말하세요. 양세봉 선생님하고 저희 할아버지하고 같이
일제에 반대해서 싸우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서요. 그래서 할머니가 양승범 선생님 그냥 독립운동가도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하면서 중국에 있다가 전쟁 때 조선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위에 형제들 3명은 다 중국에 계시고 아버지 어린 애기이기 때문에 아버지만 없고 조선에 넘어가게 된대요. 그래서 큰아버지들 3명이 있으니까 그 밑에 자식들이 한 7명이 있어요. 사촌 언니 오빠들. 근데 평생을 사촌 오빠 언니들을 한 번도 못 만났었어요. 못 만났다가 제가 간경화로 아파 쓰러지고 어쩌고 하면서 북에는 권한의 행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 굶어 죽었다 이런 말도 많이 들으셨죠. 95년부터 2005년까지 그때 그래서 권한의 행운 때문에 북의 의료 시스템도 좀 많이 떨어지고 해서 중국은 좀 큰 나라고 의료 시스템이 좀 좋지 않을까, 나 병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언니들한테 사사 여행이라고 하나요? 여행도 할 겸 병도 고칠 겸 해서 여권을 해서 나가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일반 사람인데 여행을 중국에 나갈 수 있냐 이런 질문인 것 같으신데 북에는 여행 나가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권 신청하면 여권이 며칠 만에 나와요? 한 무속서 일주일이면 나오죠. 한 3, 4일이면 나오죠. 무속서 일주일인데 북에는 여권을 신청하면 2달이 걸려요. 왜 2달이 걸리냐면 평양이고 지방이고 아무데고 상관없이 나 홍콩에 누구 친척이 있는데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갔다 오고 싶어요 하고 여권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홍콩에 거의 주변이나 옆에 우리 북의 대사관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실제 그 친척이 거기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친척한테 가서 북에서 이런 사람이 친척이 여기 오고 싶어 하는데 여행 오려고 하는데 동의하냐 이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해외에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 나 그 사람 오는 걸 좋아합니다 하고 동의해주면 그때야 북에 동의서가 가서 여권이 나오거든요. 그 절차가 2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분단 국가고 미국이나 제국의 서방 국가들이 해외에 있는 우리 4년 5년 전에 12명 국정원들 납치해간 거 알죠? 그렇게 해외에 있는 북주민들을 어떻게나 유혹하고 납치해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라고. 그래서 북에서는 해외 누구 한 명 나갈 때는 어디에 나가는지 왜 나가는지를 딱 확인하고 내보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해외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목적지가 정확하고 목적이 정확하면 누구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오늘 뉴스 비디오들이 영상들이 많아갖고 김연희 씨가 이 방법 저 방법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자살 시도도 몇 번 하시거든요. 자살 시도도. 그래서 저는 정말 자기가 딱 한 가지 실수예요. 브로커한테 속았다는 거. 그리고 여권을 빼앗겼다는 거. 그것 때문에 막 한탄하시는 게 나와요. 한탄하는 게. 내가 어쩌다가 이 나라의 형제로 정권 때하고 지금 이재명 때하고는 좀 이재명 대통령 우리 새로운 대통령 뽑았잖아요. 이럴 때 좀 다른 걸 좀 느낄 수 있나요?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처음에 문재인 정권 때였어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니까 제가 2011년도에 도착해서 18년까지 7년 동안을 여권을 안 해서요. 이유는 여권 해주면 북으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여권을 안 해준다. 이게 국가의 이야기였는데 2018년도에 문재인 정권 되니까 여권을 해주는 거예요. 7년 만에. 역시 문재인 정권 들어서니까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좋아했는데 여권 받은 다음에 일주일 만에 출국금지 때려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래가지고 이거 차라리 안 주는 것만 못하네. 사탕 줬다 빼뜨고 오는 거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좀 희망했다가 무너져버려서 지금도 희망 가지는 게 너무 두려운 상황인데 윤석열 때는 이거 좀 나쁜 놈이니까 하고 아예 희망을 안 가졌었어요. 근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도 좀 달라지겠지 하고 기대하면서도 그렇게 희망이 무서워서 희망을 안 가졌대는데 통일부에서 저희가 먼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정권 들어서자마자 만나자, 식사 한번 하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5번인가 6번을 통일부 위원장을 해서 만났고 다음 주에 또 통일부 만나요. 만나자고 그래서 1국공무원 차관급이래요.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데 통일부 만나니까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고민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은 이 문제는 자기가 무조건 해결하겠다고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을 전적으로 다 해보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제일 무서운 건 이렇게 희망이 커졌다가 다시 또 무너지면 그런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아서
무서워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 들어서서. 이게 단순히 김면희 씨를 갖다가 그 북한으로 돌려보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한반도의 주권과 평화가 이 많은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다른 분의 질문들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북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기본이 90년대 초반부터예요. 북이 권한의 행군이라고 할 때 북쪽 사람들은 어떤 취약 약점이 있냐면 단 한 번도 자기 삶을 자기가 뭔가 챙겨서 이끌어 개척해 나가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맡은 직장에 나가서 자기가 맡은 일만 하게 되면 모든 게 국가가 그런 책임지고 공급하고 하니까 내가 쌀을 어디서 얻어와야지, 먹을 걸 주워와야지, 이런 걸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다가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권한의 힘을 들어가면서 국가가 쌀도 주고 사탕, 과자, 치약, 칫솔까지 몽땅 공급하던 국가가 어느 하루 아무것도 안 줘요. 쌀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간식도 안 주고 술도 안 주고, 우린 17살부터 무조건 맥주, 술, 담배를 의무적으로 먹어야 돼요. 무조건 내주거든요. 17살부터. 그렇게 주곤 했는데 얼마나 시간에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맥주도 안 주고 술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쌀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 이걸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되지? 막막했던 거예요. 공부한 적이 없는데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95년부터 98년까지 3년 동안이 제일 많이 굶어 죽었어요. 방법을 몰라서. 그러다가 어떡하나 살아남아야 되겠다, 무조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때부터 중국에 밀수하고 밀양하고 하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탈북자가 생기게 된 거예요. 중국 나가서 돈 버는데 공안들이 잡아가니까 할 수 없이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탈북자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째, 권한의 행군 시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온 생존형 탈북자. 둘째, 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죗값을 받기 싫어서 도망쳐온 도피형 탈북자. 우리의 가장 큰 대표로 태영호. 탈북을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혹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탈북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기본이 90년대 초반부터예요. 북이 권한의 행군이라고 할 때 북쪽 사람들은 어떤 취약 약점이 있냐면 단 한 번도 자기 삶을 자기가 뭔가 챙겨서 이끌어 개척해 나가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맡은 직장에 나가서 자기가 맡은 일만 하게 되면 모든 게 국가가 그런 책임지고 공급하고 하니까 내가 쌀을 어디서 얻어와야지, 먹을 걸 주워와야지, 이런 걸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다가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권한의 힘을 들어가면서 국가가 쌀도 주고 사탕, 과자, 치약, 칫솔까지 몽땅 공급하던 국가가 어느 하루 아무것도 안 줘요. 쌀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간식도 안 주고 술도 안 주고. 우린 17살부터 무조건 맥주, 술, 담배를 의무적으로 먹어야 돼요. 무조건 내주거든요. 17살부터. 그렇게 주곤 했는데 얼마나 시간에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맥주도 안 주고 술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쌀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 이걸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되지? 막막했던 거예요. 공부한 적이 없는데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95년부터 98년까지 3년 동안이 제일 많이 굶어 죽었어요. 방법을 몰라서. 그러다가 어떡하나 살아남아야 되겠다, 무조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때부터 중국에 밀수하고 밀양하고 하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탈북자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탈북자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째, 권한의 행군 시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온 생존형 탈북자. 둘째, 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죗값을 받기 싫어서 도망쳐온 도피형 탈북자. 우리의 가장 큰 대표로 태영호를 볼 수 있겠죠. 셋째, 제가 말씀드렸지만 12명 북정어원들이나 저처럼 어떤 희생양으로서 납치돼 왔다거나 유럽에서 속아서 왔다거나 권위구사 반환 탈북자,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도 탈북자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북에서 탈북자가 없는데 지금 이때까지 온 탈북자들 보게 되면 대체로 재밌는 게 뭐냐면 북에서 나온 지는 10년, 15년 중국에서 살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때 90년대 초반에 중국에 가서 장사하고 먹고 중국 남자 만나서 애 낳고 살다가
잡힐까봐 온 사람들이라서 제가 올 때도 보니까 6살, 7살 된 애들을 데리고 와요. 중국에서 한국에 들었는데 근데 그 애들이 우리나라 말을 몰라요. 중국말밖에.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애들이라서. 그래서 탈북자게 되면 중국에서 한 10년씩 살다가 온 사람들이지 지금 북에서 나온 탈북자는 없어요. 이제 지금에서도 이제 남쪽으로 탈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탈북을 하는 것에 대한 좀 가장 큰 이유가 혹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탈북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기본이 90년대 초반부터예요. 북이 권한의 행군이라고 하는데 북쪽 사람들은 어떤 취약 약점이 있냐면 단 한 번도 자기 삶을 자기가 뭔가 챙겨서 이끌어 개척해 나가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맡은 직장에 나가서 자기가 맡은 일만 하게 되면 모든 게 국가가 그런 책임지고 공부하고 하니까 내가 쌀을 어디서 얻어와야지, 먹을 걸 주워와야지 이런 걸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다가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권한의 힘을 들어가면서 국가가 쌀도 주고 사탕, 과자, 치약, 칫솔까지 몽땅 공급하던 국가가 어느 하루 아무것도 안 줘요. 쌀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간식도 안 주고 술도 안 주고 우린 17살부터 무조건 맥주, 술, 담배를 의무적으로 먹어야 돼요. 무조건 내주거든요. 17살부터. 그렇게 주곤 했는데 얼마나 시간에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맥주도 안 주고 술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쌀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 이걸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되지? 막막했던 거예요. 공부한 적이 없는데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95년부터 98년까지 3년 동안이 제일 많이 굶어 죽었어요. 방법을 몰라서. 그러다가 어떡하나 살아남아야 되겠다. 무조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때부터 중국에 밀수하고 밀양하고 하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탈북자가 생기게 된 거예요. 중국 나가서 돈 버는데 공항들이 잡아가니까 할 수 없이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탈북자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첫째, 권한의 행군 시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온 생존형 탈북자. 둘째, 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죗값을 받기 싫어서 도망쳐온 도피형 탈북자. 우리 가장 큰 대표로 태영호를 볼 수 있겠죠. 셋째, 제가 말씀드렸지만 12명 북청업원들이나 저처럼 어떤 희생양으로서 납치돼 왔다거나 유럽에서 속아서 왔다거나 번인구사 반환 탈북자.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도 탈북자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북에서 탈북자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때까지 온 탈북자들 보게 되면 대체로 재밌는 게 뭐냐면 북에서 나온 지는 10년, 15년 중국에서 살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때 90년대 초반에 중국에 가서 장사하고 먹고 중국 남자 만나서 애 낳고 살다가 잡힐까봐 온 사람들이라서 제가 올 때도 보니까 6살, 7살 된 애들을 데리고 와요. 중국에서 한국에 들었는데 근데 그 애들이 우리나라 말을 몰라요. 중국말밖에.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애들이라서. 그래서 탈북자게 되면 중국에서 한 10년씩 살다가 온 사람들이지 지금 북에서 나온 탈북자는 없어요. 몇 년 전부터. 지금 현재는 국정원에 이런 합동신문센터에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딱 오자마자 조사하는 단체가 있는데 작년에 한 달에 한 명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빨리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한 명을 위해서 국정원이 운용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운용하려면 어떡하나 해외에 있는 탈북자들 뭐든 유학을 하든 뭐하든 데려와야 돼요. 아직까지 계속 탈북하고 있다. 전제 가치가 그런 거죠. 이거 난 여기 와서 너무 죄송해요. 힘들게 하시는 분들한테 재밌다고 해서 미안한데 전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역동 쪽이고 내가 막 살아있는 느낌이 매일 아침 야 우리 어디 데모 나가냐 하고 특히 첫 브레인지 때 그렇게 힘들게 사람들이 피 터지게 외치면서도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그 신심에 넘친 낙천성? 예, 그 낙천성의 그 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10년간 낙천이 있으니까 막 데모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데모가 좋아도 저 한 가지는 한국은 참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여러분들 3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국제여성날이죠. 북에서 가장 큰 명절이 물론 뭐 4.15 이런 생각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가장 큰 명절이 3월 8일이에요. 3월 8일 날은 여자들이 아침부터 딱 누워 있어야 돼. 있나면 안 돼요. 남편들이 무조건 밥을 해줘야 되고 그 밖에 나가면 남자들이 멍텅 거리에 다니는 남자들이 뻗들고 다녀요. 여자 직장
그냥 아는 여자들한테 꽃 선물하려고 완전 뻗치고 여자들 다 치마 저걸 입고 놀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하루 종일 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당연히 부려야 된다고 믿었는데 남쪽에 왔는데 3월 8일에 강화문에서 여자들이 막 주먹질하고 있잖아요. 3월 8일이면 좀 추워요 아직까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근데 특히 여성 인권을 찾겠다고 주먹질을 해요. 여성 인권을 왜 우리가 찾아야 되지? 그럼 찾아야 되는 건가? 너무 그때 충격이어서 그때는 정말 안타까웠지만 지금 돌아보면 대목 문화는 정말 북에 가서 자꾸 하고 싶고 자꾸 북 기억하고 싶겠다라는 생각도 F형지 한 장에 한 글자씩 와이파이 공짜 하고 우리나라 말을 쓴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정겹다. 근데 그거 딱 들었을 때 제가 평양에서 제일 좋아했던 게 남쪽에 또 초코파이, 찰떡파이 제일 좋아했어요. 특히 찰떡파이. 그래서 역시 초코파이, 찰떡파이, 와이파이가 빵 세트로구나. 남조선은 잘 산다더니 커피 한 잔 먹으면 와이파이 빵을 하나 서비스 공짜로 주는가 보다. 딱 펌 잡고 앉아서 커피 먹는데 다 먹게 됐는데도 와이파이 안 갖다 줘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거 빵이 떨어졌나 보다. 다음날 다시 와야 될까 보다 하고 나가서 가려고 문고리를 잡았는데 이상하게 사기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북한에서 온 줄 알고 나한테 사기를 쳤지? 근데 다시 들어가서 그 바리스타 참가한데 아니 당신 와이파이 공짜로 준다더니 왜 와이파이 안 주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고 쳐다보면서 아무 말로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뭔 말인지 알고 그 카페 다시 나갔어요. 망신스러워서. 이런 것들이 그런 에피소드들이 몇 년 동안 정말 충격이었던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다름인 거잖아요. 이게 틀렸나요? 아니잖아요. 다름이잖아요. 이렇게 다름을 인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북과 남의 다른 점을 서로 인정해주고 마음을 서로 오가고 북의 문화, 일상 삶을 좀 바라봐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셨잖아요. 이제 국에서 자꾸 떠드는 게 사실 탈북을 하게 되면 북에 있는 가족들이 고초를 겪는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질문하시면 답하겠습니다. 네, 그거 하나 하고 그 소주를 잘 드시는데 북한 소주가 맛있어요. 한국 소주가 맛있어요. 그게 또 한 가지. 그리고 만약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시면 어떤 음식이 제일 먹고 싶은가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고파서 그래요. 머리는 나쁘지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부터 하면 탈북자들 가족이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북 문제만 앞에 서면 상식 무너진다고 했던 게 하셨잖아요. 이제 국에서 자꾸 떠드는 게 사실 탈북을 하게 되면 북에 있는 가족들이 고초를 겪는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질문하시면 답하겠습니다. 네, 그거 하나 하고 그 소주를 잘 드시는데 북한 소주가 맛있어요. 한국 소주가 맛있어요. 그게 또 한 가지. 그리고 만약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시면 어떤 음식이 제일 먹고 싶은가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고파서 그래요. 머리는 나쁘지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부터 하면 탈북자들 가족이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북 문제만 앞에 서면 상식 무너진다고 했던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북의 가족들이 불이익당할 것 같으면 우리 이만감 나가는 탈북자들이 와서 북도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이런 말 하는 거 봤나요? 아니잖아요. 북은 저거 사람 못 살 때고 사람을 배고파서 사람을 삶아 먹었어요 어째서 이런 말들 막 하잖아요. 그러면 북에 있는 가족들 불이익 받는다고 생각 안 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제 생각이라면 저도 북을 막 욕하고 싶다면 원래 말하든가 아니면 입 닫고 가만히 있지 가족을 위해서라면 저 얼굴 빡고 내놓고 말한다는 거는 가족의 안위가 걱정되지 않다는 소리잖아요. 우리 가족이 아무도 피해를 안 봤다는 소리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기에서 제가 딸하고 통화하는 거 들으셨죠? 근데 저는 대수로이면 불법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는데 일반 탈북자들은 매달마다 통화합니다. 북에다 가져가고 통화도 하고 다음 달에 오면 생일이지 내가 뭘 보내줄게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그래요. 제 친구 대구에 있는 친구는 매달마다 북에서부터 월급을 받아 살아요. 나는 탈북자들이 남쪽에서 북으로 돈을 보낸다는 걸 알았는데 매달 북에서 월급 받아 사는 탈북자, 바보 같은 탈북자는 처음 봤어요. 진짜. 그럴 거면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다 돈 때문에 왔다고 하는데 얘는 왜 왔는지. 그만큼 혹시 여러분 박상학이라고 아세요? 삐다 전문 날리는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의 가족들도 안정적으로 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태영호 같은 태영의 가족의 누나들이고 동생들이고 평양에서 뽀듯이 살고 있어요. 네. 그럼 뭐 그런 이만갑에서도 자기 가족들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까 저렇게 나가서 막 떠들고 얼굴 내고 이러는 거잖아요. 자, 가정이 걱정되면 얼굴 못 가죠. 예, 그거고. 두 번째로 술 좋아합니다. 술, 맥주 다 좋아하는데요. 맨 처음에 와서 여기 남쪽에 맥주 딱 먹었는데 막 찝찝하게 딱 오정물 같은 게 막 이상한 거 못 먹겠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진짜. 여러분들 대동강 맥주 마셔봤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대동강 맥주는 진짜 최고입니다. 빨리 남북교로 돼가지고 우리가 통일까지 못 가더라도 대동강 맥주 와서 여러분들 드실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머리가 나가가지고 북한에서 뭘 가면 저 남쪽에 와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15년 돼도 못 먹는 게 있어요. 남쪽 음식 중에. 남쪽에서 말하면 평양냉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순대, 남쪽 순대 아직까지 못 먹습니다. 그래서 맛이 없어가 아니라 제 입에서 맞지 않는 거겠죠. 여러분들 북에 갈 일이 있다면 꼭 북에 순대를 맛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다릅니다. 북의 순대. 남쪽의 순대는 피 자체가 인조피가 가짜 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순대할 때 돼지 배에다가 돼지 이거 혈액에다가 돼지 안에 있는 코드 내장을 다 탕쳐서 넣고 찹쌀 넣고 야채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여기 당면 들어가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직 못 먹고 있는데 반면에 제가 이제 북에 가게 된다고 하면 진짜 슬픈 일이 하나 있는 게 남쪽의 음식이라 그거 못 먹으면 어떡하지?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거 때문에라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갔다 올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홍어 삼합하고 가메기 그게 없어요. 이게 없어서 제가 포항에 가면 그분들한테 그래요. 좀 저 가게 되면 택배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나는 가면 제일 생각나는 게 홍어 삼합하고 가메기 부쳐 부르는 것 같아요. 예, 손도는데 거의 상태 좀 비슷하긴 한데 뒤에 음식법은 좀 비슷하긴 하고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와 한 발짝 나아가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통일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통일사업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한테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지 그러고 북에 대해서 생각나는 음식이 있을 때 한국에서 가는 뭐 어디 식당이 있는지 있으면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쪽에 통일운동 단체들도 많고 통일강연 이런 것도 많이 조직을 하잖아요. 북에는 통일강연, 통일단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데 갔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북쪽 사람들도 통일을 원하냐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북쪽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당신들도 통일 계획하냐, 통일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하게 되면 북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이런 말을 할 것 같거든요. 통일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걸 계획을 해야 알고 뭐 권고를 해야 아는 게 통일은 아니거든요. 가족은 당연히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남쪽 분들한테 한마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일하게 되면 너무 거대하게 뭐 통일하자 뭐 북의 사상 정치 주체 사상 이런 말씀도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지가 모르겠어요. 그 정도 준비가 돼야 그걸 받아들이겠죠. 저는 그것보다 나는 북의 다름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에 어떤 사람들은 북과 남해에서 통일해갈 때 우리가 같은 걸 먼저 찾자, 다른 건 좀 잠깐 남겨놓고 같은 것부터 찾아가자 하는데 저는 같은 것부터 찾아간다? 그냥 다른 걸 인정해버리자. 그래 너네 사탕 좋아하고 우리 과자 좋아했어. 이런 인정부터 시작이 아닐까. 상대를 인정부터 해야 마음이 서로 오가지. 상대를 인정을 안 하는데 아무리 같은 거 찾아봐야 우리가 서로 마음이 공유가 안 되고 적대 감정이 남아있는 한 어떻게 우리가 하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북에도 남쪽에 북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우선 북쪽 사람들의 일반 삶 북에도 사람인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삶으로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지 북의 일상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민가요이라고 알죠? 네, 민가요 우리 조순도 부장님 제가 오늘 이름을 밝혔는데 2000년에 그 민가요 엄마들이 평양에 견학을 방문을 갔는데
평양에 가서 관광 버스를 타고 쫙 평양 지나다가 시외에 또 감자밭을 지나게 됐대요. 근데 감자꽃이 열렸는데 이 우장님이 감자꽃이 우리하고 똑같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버스 안에 타고 있는 북 안내원이 꽃만 같은 게 아니라 감자 알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전 그 말이 너무 슬펐어요. 여러분들 미국에 가서 감자꽃 우리하고 똑같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감자는 똑같다라고 보죠. 근데 왜 북과남은 달라야 하지? 같은 게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른 게 이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이런 게 그렇다 해서 저도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 어떻게 다른지, 문화는 어떻게 다르고 삶은 어떤 게 다르고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일상부터 좀 다가가자. 자기 삶에 와닿을 수 있게끔. 제가 처음에 이게 아마 강연 들었던 분도 혹시 계실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문화적 충격이 뭐였냐면 저희 집 남쪽에 딱 와서 저희 집 옆에가 카페에 있었어요. 카페가 우리 카페 먹잖아요. 근데 카페가 멍땅 꼬부랑 문자잖아요. 저 꼬부랑 문자 약해요. 대학을 못 나와가지고. 근데 꼬부랑 문자인데 그 카페에 들어가니까 정말 놀랍게도 F형지 한 장에 한 글자씩 와이파이 공짜 하고 우리나라 말을 쓴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정겹다. 근데 그걸 딱 들었을 때 제가 평양에서 제일 좋아했던 게 남쪽에 거 초코파이, 찰떡파이 제일 좋아했어요. 특히 찰떡파이. 그래서 역시 초코파이, 찰떡파이, 와이파이가 빵 세트로구나. 남조선은 잘 산다더니 커피 한 잔 먹으면 와이파이 빵을 하나 서비스 공짜로 주는가 보다. 딱 펌 잡고 앉아서 커피 먹는데 다 먹게 됐는데도 와이파이 안 갖다 줘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거 빵이 떨어졌나 보다. 다음날 다시 와야 될까 보다 하고 나가서 가려고 문고리를 잡았는데 이상하게 사기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북한에서 온 줄 알고 나한테 사기를 쳤지?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그 바리스타 청각한데 아니 당신 와이파이 공짜로 준다더니 왜 와이파이 안 주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고 쳐다보면서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뭔 말인지 알고 그 카페 다시 나갔어요. 망신스러워서. 이런 것들이 그런 에피소드들이 몇 년 동안 정말 충격이었던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다름인 거잖아요. 이게 틀렸나요? 아니잖아요. 다름이잖아요. 이렇게 다름을 인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북과 남의 다른 점을 서로 인정해주고 마음을 서로 오가고 북의 문화, 일상 삶을 좀 바라봐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1시간, 2시간 해도 너무 못다 할 것 같은데 두 번째 식당 얘기 다 안 했어요. 두 번째 식당 평양에 가면 권할 추천. 남쪽에서 남쪽에서 평양이 그리울 때 가는 전부는 남쪽에 가는 식당. 남쪽에서 고향을 부려서 음식 먹을 때는 집에서 해 먹습니다. 집에서 냉면을 해 먹습니다. 냉면 투어로 식당에 가도 냉면 입에 안 맞아서 못 먹고 꼭 집에서 해 먹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통일운동 단체들 있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응원하러 갈 때에 꼭 냉면을 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북의 순대를 딱 가지고 와요. 그러면 사람들 죽어나갑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북한에 북으로 갈 때 레시피 요리 조리법 남겨놓고 가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딱 한 가지 질문한다면, 만약에 이제 돌아가실게요. 북으로 간다면 그래도 나만이 여기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또 그리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이 꼭 가져갈 것 같은. 당연히 이제 홍어였는데 제일 그리울 거는 북에 가면 계속 생각날 것 같은데 이거 데모구나. 이거 난 여기 와서 너무 죄송해요. 힘들게 하시는 분들한테 재밌다고 해서 미안한데 전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역동 쪽이고 내가 막 살아있는 느낌이 매일 아침에 야 우리 어디 데모 나가냐 하고, 특히 첫 브레인지 때 그렇게 힘들게 사람들이 피 터지게 외치면서도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그 신심에 넘친 낙천성? 예, 그 낙천성의 그 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숙련된 낙천이 있으니까 막 데모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데모가 좋아도 저 한 가지는 한 번은 참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여러분들 3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국제유성단이죠. 북에서 가장 큰 명절이 물론 뭐 4.15 뭐 이런 생각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가장 큰 명절이 3월 8일이에요. 3월 8일 날은 여자들이 아침부터 딱 누워 있어야 돼. 있나면 안 돼요. 남편들이 무조건 밥을 해줘야 되고 그 밖에 나가면 남자들이 멍텅 거리에 다니는 남자들이 꽃 들고 다녀요. 여자 직장이나 아는 여자들한테 꽃 선물하려고 완전 꽃이고 여자들 다 치마 저걸 입고 놀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하루 종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믿었는데 남쪽에 왔는데 3월 8일에 강화문에서 여자들이 막 주먹질하고 있잖아요. 3월 8일이면 좀 추워요 아직까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근데 특히 여성 인권을 찾겠다고 주먹질을 해요. 여성 인권을 왜 우리가 찾아야 되지? 그럼 찾아야 되는 건가? 너무 그때 충격이어서 그때는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 돌아보면 대목 문화는 정말 북에 가서 자꾸 하고 싶고 자꾸 기억하고 싶겠다. 저의 마지막 질문을 칭찬합니다. 스스로 칭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끝나고 나면 아마 디프리 때 더 허심탄회한 질문과 얘기가 오고 가서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하면서 영화 볼 때도 그랬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들과 이 뿌리 깊은 좀 몰라서 만나야 통일이다 라는 말을 정말 실감했는데 그런 것들을 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면서 저 김현 씨 얘기 들으면서 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가 일당백이 돼서 좀 더 우리의 그 잘못 알고 있는 우리가 몰라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 대구에 있는 그 거짓말이에요 아저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랬던 그 들었던 분이 담배 한 대를 찾을 만큼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워낙 그들은 항상 약한 사람들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좀 더 많이 퍼져야 되겠다. 남은 기간 동안 고향물과 조국과 가족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의 그 북한 발화가 좀 될 수 있는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정권도 다 괜찮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고 해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힘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이든 정부든 뭐든가 하려면 그 비밀 원독이 힘이 있어야 뒷백이 있어야 자기네도 뭐 밀어붙이지 않겠습니까? 그 뒷백이 바로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응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한테 이 서명운동을 좀 널리 홍보해 주셔가지고 한 명이라도 서명해 주시면 제가 가족한테 가는 순간이 1시간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까 다른 분 중에서 김현희 그림책곡 그 주제가 부르셨잖아요. 그거 말고라도 노래 너무 잘한다고 노래 꼭 마지막으로 한 곡 듣고 싶다고 큰 박수 치시면 아마